그러면 허쉬엇을 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허쉬엇을 소개를 드리면, 허쉬엇은 이제 여성 종목, 그리고 이제 여성 건강, 그리고 여성 선수 중심의 이제 콘텐츠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트레이닝이나 혹은 다이어트, 혹은 심리 등등등은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성과 건강성을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번 어렵게 모시긴 하는데 또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고, 우선 오늘 주제는요, 운동선수 그리고 제가 있는 이 피트니스 씬의 종목 참가자의 피부 건강과 관리법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게 된 분은요, 피부과 전문의 이지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지수입니다. 저는 이제 영준 쌤이랑 2016년에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제 2년이 닿아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10년이 했습니다. 됐어. 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지수 선생님께서는 아마 학생 때였죠? 네, 그죠? 맞아요. 학생 때 만나서 시합 준비를 하셨어요. 시합 맞아요. 준비를 하시면서 알게 되어서,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또 네. 되셔가지고 네. 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많은 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조금 힘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 됐나요? 네, 10년 됐어요. 하나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주변에서 가끔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네. 어떠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냐면, 선생님이 했던 사람 중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제자나 선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항상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얘기했죠? 항상 여기저기서. 아, 그래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아마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11시, 아. 12시 수업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레그 프레스를 하다가 네. 본인이 막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당황해서 네. 왜 우냐 네. 라고 했더니, 그때 했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했던 나한테 대답이 뭐였냐면, 네. 닭가슴살을 사야 되는데 네. 닭가슴살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네. 닭가슴살 살 데가 없어서 닭을 못 먹어서, 자기는 닭을 시합 준비 때문에 닭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살 데가 없어서 맞아요. 서러워서 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난 좀 충격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떠한 목표에 있어서 되게 조금 신념도 강하고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되게 센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나는 되게 인상에 많이 깊었고,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지수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나가는 대회마다 1등을 했어요. 그죠? 거의 다 그랬나요? 1등을 했던 걸로 네, 그랬던 자료 화면을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네. 나가는 대회마다 1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흘러서 또 이렇게 전문의로서 네. 또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당시에? 기억나요. 기억나요? 왜 울었던 거예요? 그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네. 닭을 그 선생님의 그 루틴이 있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그 포도주스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스는 사놔서 있었어요. 닭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먹으면 나 오늘 운동한 거 말짱 꽝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났었죠. 근데 그것부터 좀 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역시나 그런 눈빛이나 혹은 그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달랐는데, 네. 그러한 식단을 챙기는, 하나하나라도 조금 소중히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아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찾아봐야겠다. 여기저기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또 피부과를 선택한 계기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형외과 그 인턴인가 그거를 하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피부과 전문의가 돼 계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형외과는 제가 뭐 가고 싶었다기보단 제가 그때 피트니스 대회 나가고 나서 이제 조금 저희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그냥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떤 학생인가 궁금하다. 유명해져서? 그때도 한창 또 되게 유명했었잖아. 뭐 찌양 누구 닮았다고 해가지고 엄청 한때 인터뷰 오고 막 그랬었어. 뭐 그거는 그 외국에서인데 인터뷰를 안 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이제 관심. 정형외과는 되게 남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약간 관심이 있다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인턴하면서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거 보고 할 때는 워낙 힘을 많이 써야 되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여자로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이제 바꿨죠. 여자분들이 정형외과 전문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긴 있으세요? 아마 있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피부과로 오게 되셨고. 아니면 원래 피부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저는 약간 손으로 뭐 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성형외과라든지 수술하고 뭐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쪽 수술과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성형외과 좋지 않아요? 성형외과 좋은 과죠. 좋은 과인데 많이 힘든 과예요.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힘든 거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있고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 조금 힘 덜 쓰는 과로 가보자 해서 피부과를 선택한 것도 있고 약간 피부과는 겉으로 봐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되는 질환도 있고 해서 그게 더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하시는 이제 조금 이제 같은 피부과여도 약간 그 피부 안에서도 더 전문인 그러한 심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계세요? 요즘 제가 일하는 데가 그냥 이제 질환도 보고 미용도 보고 이런 과여서 대개는 이제 미용 질환 쪽 많이 보고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수술 쪽이 있거든요. 뭐 피부 암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질병 쪽으로 더 뭐 손톱 수술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건 대개는 이제 대학병원 쪽에 많이 계시고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개원가에서 미용을 많이 하고 질환도 미용 쪽으로. 그러면 미용이라고 하면 이제 여드름 난 거, 맞아요. 뭐 이거 거상하는 것도 미용으로 가나요? 이 피부로 가나요? 실리프팅 정도는 피부과에서도 하는데 수술해서 거상하는 건 성형외과 쪽에서 많이 그건 하죠. 성형외과 쪽. 제가 요즘에 피부가 너무 처져서. 어디가 처졌어요? 그냥 계속 처져요. 피부가 계속 처져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피부가 너무 처져요. 처지죠. 이게 눈가라든지 나이 들면 처지기도 하고 살을 쪘다 빠졌다 뭐 이러시면 이런데 보세요. 이런데도 저는 엄청나게 피부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엄청 잘 늘어났네요. 엄청 머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체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다 밑으로 막 쏟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살성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관리를 해야죠. 관리? 어떤 관리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저처럼 처지는 사람들. 처지시는 분들. 근데 피부가 저희가 시술 같은 거 할 때 그 캐뉼라라고 바늘처럼 생긴 길다란 바늘이랑 비슷한 애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시술을 해요. 그러면 사람마다 살성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 안쪽이 소프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미리미리 고주파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컬트라 이런 시술들도 안쪽의 탄력을 좀 높여줘서 좀 처지는 걸 막아주기는 하거든요. 그런 시술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는데 여자친구 따라서 잠깐 피부과 갔다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뭘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술들이 우리 몸에 큰 데미지나
뭐 엑소좀 같은 거 보면 이제 엄청 주사를 쏘잖아요. 엑소좀이요? 네. 엑소좀 주사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네네. 뭐 리쥬란 이런 거 다 주사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피부에 구멍을 뚫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는 우리가 말하는 이 감각기관인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구멍이 뚫려서 이제 그 구멍으로 세균이 침입한다든지 뭐 자극이 됐을 때에는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고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도 확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바늘 자체가 찌르잖아요. 이 찌르는 자극 자체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모발에도 주사 같은 거 하잖아요. 엑소좀 이런 거 머리에도 하던데요? 그거는 거의 MTS로 할 거예요. 그 MTS라고 엑소좀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서 주사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분들 불법한 거네. 아니 근데 아마 다른 거 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리쥬란이었나 보다. 맞아요. 리쥬란, 뭐 주베룩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아프다면서요, 그렇게? 엄청 아파하시죠. 네, 아파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내 피부를 뚫는 거에 있어서 네. 크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전 그 감각이라는 게 네. 무뎌질까? 혹은 어떠한 내가 표정을 짓거나, 네. 혹은 결국에는 얼굴도 마찬가지로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네. 결국에는 그 감각을 받아서 내 뇌와 작용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많이 전 그렇게 많이 뚫는지도 몰랐어요. 하고 온 친구들 보면 네. 되게 많이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저거를 지속한다고 하면 네. 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근데 뭐 없다면 뭐.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술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거든요. 들어가는 레벨이 다른데 말씀하신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 안에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어요. 네, 근막 근육층이 있는데 뭐 리쥬란 같은 경우는 표피 뿅뿅뿅뿅 이렇게 맞는 애들은 표피나 진피층에 넣는 거라서 사실 근육에는 영향이 없어요. 크게 거기다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라든지 뭐 필러 같은 애들은 네네. 들어가는 레이어가 그 지방층이에요. 지방층이나 뭐 지방층이 깊게 있고, 들어가야 된다는 깊게 들어가요. 여기 근육 있고 또 깊은 지방층도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표정을 지었을 때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안 보여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탄력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표정이 약간 마네킹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게 괜찮은가? 근데 진피에 놓는 거구나.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방금 말씀을 해주신 표피와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까지를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피부, 스킨. 맞아요. 그러면 근막은 피부층에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근막. 저희가 이제 피부과잖아요. 네네. 피부과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 네네. 나오는 이제 챕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질환들이 딱 다루는 게 지방층까지예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까지. 네, 피하 지방까지 다루고 네. 뭐 미용 쪽으로 넘어가면 네. 미용 파트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근육들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근육의 질환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고 네. 근육이 어떻게 뭐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시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만 하지 근육에 뭐 질환이 생겨서 뭐 근육성 질환을 다루거나 이런 거는 피부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근막이라고 하는 층은 네. 근육에도 큰 작용을 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이 근막은 위에 있는 이 스킨층에서도 되게 많은 작용을 서로 이렇게 시너지처럼 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네. 근막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합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네. 우리가 말하는 피부의 탄력도 요즘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자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탄력이라는 단어를 논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근막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이 피부와 시너지를 좀 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그러면
그렇죠. 맞는 거죠? 맞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맞아요. 저희 그 울세라 시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울세라 시술할 네. 때 되게 이제 타겟한다 하는 게 네. 그 근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막을 타겟해서 걔를 타이트닝을 하면 우리 얼굴에 이렇게 이제 스마스라고 있어요. 스마스라고 모든 근육들을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연결해주는 근막이 있는데 걔를 타겟해서 열 자극을 주면 얘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얼굴이 리프팅 된다. 아, 그게 울세라예요? 원리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시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다양해서 위에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피부의 겉에서부터. 겉에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겉에서부터 관리로 하면 이제 뭐 뚫지 않고 하는 뭐 네. LDM 관리, 그냥 정말 관리, 네네. 아니면 아쿠아필 이런 것부터 관리로부터 해서 들어가면 이제 주사 시술이죠. 네네. 뭐 리쥬란, 주베룩 하고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게 물광 주사, 히알루론산 성분 주사도 그 표피 진피층에 좀 많이 했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필러, 볼륨 높여주는 필러, 걔는 이제 지방층에 들어가거든요. 네. 필러하고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뭐 요즘 또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지금 상품명을 말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대표적인 걸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런 뭐 콜라겐 부스터류가 있고 더 이 진피층 자체에 열 자극을 줘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써마지 시술. 써마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아, 그거는 써마지는 콜라겐을 맞아요. 활성화시켜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콜라겐 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열 자극을 줘서 약간 야 콜라겐 만들어 이래 이런 식으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가 열심히 그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게 써마지 시술. 그러면 써마지도 뭐 주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는 그냥 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디에도 가능한가요? 할 수는 있는데 워낙 비싸서. 비싸죠. 그 얼굴에 하는 데만 해도. 아, 그래요? 네. 얼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중요 부위에만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처진 부위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오신 분들, 혹은 뭐 이제 살을 많이 쪘다가 살이 갑자기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부 처짐이나 아니면 탄력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탄력이라고 하는 거를 논할 때도 콜라겐은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러면 바디로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써마지를 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네요. 네. 아, 그죠. 너무 비싸서 못하죠. 그 국소 부위에 그럼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죠.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울세라도 있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온다, 뭐 티타늄 뭐 이런. 온다를 했어요. 온다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개 아파요? 그러니까 벅벅 이게 좀 이렇게 눌러서 그 뼈 때문에 좀 아픈데 확실히 좀 효과는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온다. 네. 온다는 원리가 뭐예요? 온다는 마이크로웨이브거든요. 전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우리 전자레인지에 음식물 돌리면 그 뜨거워지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온다 하면은 온다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고 팁은 차가워요. 그래서 딱 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후끈하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안을 이제 데워서 뜨겁게 만들어서 지방을 파괴한다. 근막 이게 또 이제 팁도 있어요. 팁이 뭐 깊은 팁, 얕은 팁이 있어서 좀 타겟을 좀 다르게 해서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티타늄도 많이 들어봤어요. 티타늄은 빛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빛? 빛. 그 예전에 제모 레이저로 원래 썼던 기계인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 리프팅에도 효과가 있네 해서 이제 요즘 한국에서는 리프팅 레이저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걔도 이제 효과 있는 분들은 지방 좀 많고 그런 분들은 하시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티타늄. 제가 좀 해요. 제가 살이 찌면요. 뭐 옛날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살이 쪄요. 아, 네. 여기에 살이 찌는 특별한 이유가 뭐 피부로서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살이 찌는 살이 그냥 잘 여기 찌는 거기 근데 남성분들 중에 턱뼈가 작으신 분들도 있어요. 작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쪄도 하나가 돼요. 목과 얼굴이. 심지어 제가 목도 되게 두껍거든요. 목도 되게 두껍고 턱뼈가 작아서 살이 찌면 여기만 찌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티타늄을 했을 때 효과를 좀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티타늄 하면 엄청 아플 거예요. 아, 아파요? 이게 제모 레이저라고 했잖아요. 아픈 건 전 못해요. 털이 있으면 아파요.
여기 털이 있으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일시적이에요. 막 오래는 안 가요. 막 오래 가지 않아요. 울세라 싸마지처럼. 티타늄은? 네. 그러면 티타늄을 꾸준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티타늄 방송 출연 같은 거 하기 전에 네네.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좋네요. 골방에서 점심 시간에. 피부과여서 좋네요. 좋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준비한 질문들을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네. 궁금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피트니스 선수들을 무대에 올리는 일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모셨던 이유도 네. 선생님도 이미 수차례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된 거기 때문에 전문의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피트니스 씬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몇 개 질문을 준비를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선생님도 시합도 좀 많이 뛰셔 보셨고 네.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 돼서 이런 비키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많이 조금 보이는 네. 피부의 문제 그게 네. 얼굴이든 바디든 네. 피부의 문제 탑3 몇 가지를 한번 딱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느꼈던 건 첫 번째는 얼굴이 간다. 얼굴이 간다. 그러면 얼굴이 간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간다 말고 얼굴 볼륨 감소가 너무 심하고 그치, 볼륨 감소가 네, 피부 탄력이 네네. 떨어져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볼륨이 떨어져서 네. 진짜 확 노화돼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다시 좀 돌아오는 게 있기는 하지만 예. 이걸 좀 반복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확 노화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확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 첫 번째 여성분들 얼굴 날아가는 얼굴 가는 거 첫 번째. 맞아요. 확실히 처음에는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진짜 여러 번 반복되면 네. 나중에는 약간 폭삭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거기에서 간단한 좀 솔루션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되게 볼륨을 좀 보충해줄 수 있는 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필러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네네. 요즘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다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그 일반 분들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하시면 좀 볼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거 하시면 네네. 훨씬 더 보기에는 좋을 거예요. 팔자 주름 생기고 네. 여기 입가 주름 생기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네. 나트륨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몸에서 결국에는 뭐 이제 피하 지방도 피하 지방이지만 네. 이 우리가 말하면 표피 진피층에 있는 네. 이 수분들이 네. 확 순간적으로 날아갔을 때 네. 이제 팍팍 이제 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가죠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네. 수분 보충이나 전해질 보충만 잘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사실 한두 번 하는 거는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전문적으로 선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몇 번이고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호르몬 영향도 있어요. 그쵸.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네네. 이제 에스트로겐이 피부 진피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 외에 그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콜라겐 외에 구성하는 애들 네네.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네네. 애들을 높이는데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피트니스 선수들은 지방도 확 빼고 하다 보니까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도 진피가 떨어지는데 얘를 계속 반복한다? 저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셨구나. 그럼 또 딴 거 두 번째. 그렇게 얼굴이 팍 나가는 거 네. 말고 또 두 번째 많이 보이는 문제. 색소 침착. 태닝으로 인해서? 그렇죠.
색소 침착이 네. 얼굴뿐만 아니라 네네. 전신 태닝을 하기 때문에 예. 가슴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네. 팔 같은데 이런 데에도 색소 침착 잘 생기거든요. 근데 바디가 생각보다 이제 레이저 하면 다 없앨 수 있겠지라는 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디는 얼굴보다 더 없애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팔, 손등 같은데 네네. 생각보다 레이저를 제거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색소 침착이 최대한 덜 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방법은 태닝을 줄이는 거죠. 태닝을 줄이고 그래서 제가 태닝을 줄이면서 어떻게 피부색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 근데 브론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탄 바르는 거? 네, 탄 같은 걸 좀 바르고 태닝할 때도 그냥 그 약간 색소 입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색소 입히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품을 좀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면 태닝을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이 알로에나 혹은 열을 내려주는 아니면 어떠한 이런 피부에 바르는 로션들을 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걸로는 막을 수는 없나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크림, 선크림을 좀 바르고 선크림. 야외에서 태닝할 때 사실 그 UVA도 있고 UVB도 있잖아요. 네. 그 차이를 알려주세요. 몰라요. 그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약간 더 에너지가 세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극을 더 많이 하고 뭐 DNA 손상까지 입힐 수 있는 게 자외선인데 이제 자외선 B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좀 파장이 짧고 그것보다 파장이 긴 게 A예요. 근데 A는 파장이 긴 애들은 피부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피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색소 침착을 조금 일으키는 게 긴 파장, UVA, UVB는 화상을 입혀요. 빨개지고 화상 입고 그런 자극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든지 DNA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든지 해서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야외에서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인공 태닝 하면은 A 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태우고 색을 내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외선 밖에서 야외 태닝 할 때는 그런 걸 다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선크림을 좀 발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방금 말한 A와 B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없죠. 좋지 않아요, 둘 다. 좋진 않아요? 네, 과한 건 좋지 않아요. 그 자외선이 그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죠? 난 로션 얘기한 선크림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선크림이요? 선크림은 근데 단독으로 된 제품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브로드하게 다 막을 수 있는 스펙트럼의 그런 선크림이 나오니까 A, B가 다 있는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크림을 잘 발라라. 네. 근데 선크림을 바르고 태닝을 할 수 없잖아. 야외에서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야외에서 할 때만큼은. 네, 야외에서 할 때만큼은. 그럼 실내는 괜찮다? 실내도 사실 되도록이면 태닝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피부 어떻게 얇게 하냐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너무 피부를 해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태닝 열심히 하기거든요. 태닝 열심히 피부를 해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바디빌딩이 아시다시피 되게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건강과는 모순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결국 사람들이 시합 나가는 선수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 과열 경쟁인 거죠. 더 누가 피부가 얇게 근육이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끔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트니스에서의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근육과 얇은 스킨층, 피하 지방을 다 빼고 얇은 표피 진피가 근육에 잘 달라붙어 있는 반대로 근육이 잘 이 피부를 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번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그 한번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표피 진피 얇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해준 답변이 태닝 주구장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라. 그리고 뭐 그때 또 뭐 이 각질 제거 이거 뭐 많이 각질 제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해야죠. 그 사우나 가서 땀 많이 빼시고 땀 많이 빼고 그러니까 피부에 안 좋은 일을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그렇게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으니
거기서 제가 이제 또 플러스로 궁금한 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태닝을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수분도 빼고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활동들 우리가 피부에 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네.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조금의 팁이 있을까요? 생각이 났어요. 네네.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그 항산화에 집중합시다. 항산화에. 항산화. 바르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먹는 영양제도 있겠죠. 네네. 항산화를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이제 광노화라든지 이런 피부 노화나 뭐 활성산소 이런 거로부터 좀 보호를 할 수는 있죠. 항산화에 집중하자. 먹고 바르고. 그러면 이제 바르는 항산화는 제가 조금 생소해요. 네. 먹는거나 네. 정맥주사는 네. 이제 많이 병원 가서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들어서 아는데 네. 이게 바르는 항산화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C를 발라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비타민 C, 비타민이 뭐 페룰릭 애시드, 뭐 코엔자임 Q10. 네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제품 화장품들 중에 그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바르시면 항산화에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바디에 바르면 네. 우리가 태닝을 하거나 네. 그런 스킨 작업을 할 때 네. 그나마 조금 더 스킨에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좋은 팁이네. 그리고 이게 이제 태닝을 하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쵸.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니까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자.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재생 성분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딱 얘기해주면 더. 제품을요? 아니요. 성분. 왜냐하면 이제 성분표 보면 되니까. 네. 성분은 그 우리 피부 지질층을 구성하는 그 주요 성분이 있어요. 그 각 세포간 지질의 구성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에요.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걸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뭐 히알루론산이나 뭐 판테놀 이런 게 들어있으면 재생에 도움이 되고 뭐 하니까 뭐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것도 도움 되겠고. 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바디 로션이나 이런 거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제품 그런 성분들이 대부분 들어있나요? 아니면 또 조금 더 높게 들어있는 것들이 제품군들이 따로 있나요? 요즘은 약간 화장품들이 타겟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습에 뭐 타겟을 하겠다 아니면 재생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런 성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성분표를 보고 사시면 훨씬 더 나을 거고 마케팅 자체를 뭐 재생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태닝샵을 같이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태닝을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런 태닝 로션을 한번 만들어봐도 되게 괜찮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태닝 후 커버 로션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재생 위주로 해서 하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또 피부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즌이 길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또 생각난 거 얘기해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태닝샵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태닝샵에 화이트 태닝 있잖아요. 네네. 화이트 태닝이 사실 하얗게 만드는 태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얘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상해 있고 광노화돼 있고 이런 피부에 좀 재생을 훨씬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화이트 태닝 다 하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피부 건강을 위해서 화이트 태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거기 저희가 센터 있는 곳이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지 부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맞추시려고 화이트 태닝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색깔을 맞춰요? 그러니까 타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면 검해지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톤을 맞추려고 이렇게 반팔 입으면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검으니까 그 옷을 입고 여기만 화이트 태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맞추시는. 진짜 웃기다. 근데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이트 태닝이라는 게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미토콘드리아를 네. 그 원리로 네. 이제 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 화이트 태닝이 그게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다 네. 하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냥 건강해지고 네. 재생이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화이트 태닝과 그러면 이 다크 태닝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피부에 그나마 손상을 훨씬 더 막을 수 있다. 아, 그러면 화이트 태닝 하시는 분들이 많겠는데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탑 3 중에 마지막 하나. 근데 저는 아니고 약간 이거는 이론적으로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여드름. 네. 실제로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등드름 많이 나세요. 등드름이 많이 나더라고. 네. 여드름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 높아지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피지샘에 작용하는 안드로겐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 운동하면서 유청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프로테인이 맞아요. 여드름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맞아. 그런 여인 때문에 여드름이 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방금 유청 단백질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여러 가지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에 제가 되게 관심을 두고 저도 지금 이제 석사 중인데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근데 그 관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타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스타민성 우리가 알러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용체에 따라서 피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어서 결국에는 이 단백질 원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결국에는 이 항히스타민과 연관이 있고 그 히스타민은 결국에는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좀 심도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피부에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이 히스타민이 이제 혈관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높아져서 피부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긁어도 이제 빨갛게 그냥 피부의 과민성처럼 알러지처럼 이게 확확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배란기 지나서 생리를 할 때쯤 되게 심해지고 그런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PMS 증상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친구들과 지금 이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임상을 해보니 이 히스타민에 대한 것만 조금 조절을 해도 혹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거나 히스타민제를 이제 친구들한테 먹였을 때 아예 없어지면서 PMS도 많이 줄고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더 되게 안정화됐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임상에서 많이 느끼고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히스타민이 높으신 분들의 피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이제 고민 혹은 어떠한 관심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피부 묘기증 있으신 분들 많이 오시고 두드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두드러기 생기는 분들이 다수고 아주 소수가 만성화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6주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H2 복용하나요? H1 복용하나요? 2 복용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만의 그냥 임상이었는데 2는 이제 졸음 증상이 좀 낮은 거잖아요. 근데 1이 이제 졸림 그게 엄청 센 거잖아요. H1이 1세대가. 근데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H1이 아니고 1세대가 1세대가 훨씬 더 뭔가 효과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차이 그건 아닌가요?
차이 그 사람마다 그 2세대의 차이는 네네. 1세대는 그 뇌 장벽을 통과해서 졸리움이 있는 거. 2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2세대도 같은 사람에게 다른 제품을 썼을 때 반응도가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개별성이구나. 네,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잘 맞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개를 드셔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거 드셔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되게 많다. 많죠. 근데 이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이신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그 저히스타민 시기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걸 먼저.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웬만한 여자 선수들한테는 다 저히스타민 식단을 줘요. 근데 거기서 우선 첫 번째는 이 DAO라고 하는 그 이제 보조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와 병행을 하면서 이제 저히스타민 식품군으로 먼저 식단을 구성해서 먹으면 우선 이런 이제 왜냐하면 저는 수업할 때도 제가 조금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어깨 같은 경우 터치를 해도 빨갛게 부어오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수정을 해도 확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시기만으로도요? 시기만으로도. 근데도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아니면 이제 처방받지 않아도 저희가 히스타민제를 할 수 있죠. 항히스타민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합 준비를 하니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왜냐하면 피부가 붓잖아요. 그런 붓기까지 잡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단하다.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아까 말한 피부층에 최대한 수분이 너무 많이 보유되게 되면 그러니까 적당한 수분, 탄력적인 수분은 중요한데 너무 많은 수분이 보유되게 되면 이제 근육의 선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 근래 이제 임상한 결과 여자들은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에스트로겐과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PMS 증상이나 생리 주기에도 되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이제 피부에 대한 이러한 알러지 증상으로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PMS 때 엄청나게 몸이 붓는다. 근데 그게 피하층으로 피부층으로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저가 하고 이제 저만의 임상이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 그럼 탑3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저 지금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탑3. 얼굴이 간다. 얼굴이 간다.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색소 침착. 세 번째, 여드름. 여드름. 요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보이는 이제 시합 준비할 때 보이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이제 몇 가지 조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합도 준비하거나 꼭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다이어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밖에 나가서 요즘에 또 사람들 러닝 많이 하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피부 장벽에 주는 그러한 이제 영향들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시청자들이 쉽지 않을까. 피부 장벽. 피부 장벽. 그러니까 꼭 장벽이 아니에요. 그 피부. 피부에.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주는 영향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다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피부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이라든지 미세 그 미량 영양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조금 잘 안 될 수 있죠. 재생이 잘 안 되고 상처가 나도 늦게 낫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합성도 좀 저하가 되면서 약간 피부 건조감이 악화되기도 쉽겠죠. 그리고 물 천천히 드시면서 하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그
과하게 운동하면 활성산소 많이 나온다. 그쵸. 네. 그래서 노화도 촉진될 수 있고 주름이 생기기도 쉽고 네. 그리고 진피 탄력 저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다 말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피트니스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의 그 스킨을 이야기를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얇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네. 운동이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거죠.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한 사람, 피부에 이제 홈 케어도 잘하고 네. 이제 병원 가서도 케어 잘 받으시고 에스테틱 잘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는 누가 봐도 네. 와 진짜 탱글탱글하고 좋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네. 그냥 얇기만 하고 네. 약간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이 피부라고나 해야 될 거 정말 얇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는 네. 되게 노화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피트니스도 똑같거든요. 네. 피부 관리를 탱글탱글하게 해야 네. 무대 위에서도 그게 네. 탄력으로 되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탄력이라고 하면 근막과 근육도 탄력이긴 하겠지만 네. 그 가장 겉표면에 있는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선수들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네. 얇게 네. 수분 없이만 네. 하는 게 좋다고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우리는 피하 지방을 얇게 빼서 좋은 표피의 진피층을 근육이 밀어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 그냥 무작정 그냥 수분은 없어야 돼. 네. 내 온몸에 수분은 없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한번 선생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아요. 대회 전에는 네네.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잖아요. 그 수분 관리를 하지 않나요? 수분을 네네. 요즘엔 전 많이 안 시켜요. 그래요? 저는 안 시켜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네. 먹어서 부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밖에서 발라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외부적으로. 네, 네네. 밖에서 이제 발라서 네. 최대한 장벽을 좀 보충을 해주고 같은 피부라도 이제 약간 기름기 없고 말라 있는 피부랑 촉촉하게 네. 뭐 보습이 돼 있는 피부는 네네. 봤을 때에도 광택이 그쵸, 다르거든요.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보습을 잘 해주는 거. 겉에서 보습 잘 해주고. 네네. 근데 한 얘기 계속 하는데 괜찮아요, 항산화 치료 네. 관리 좀 잘 해주고. 항산화가 진짜 중요하구나. 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항산화는 이쪽 이제 시합 준비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항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더 조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와 항산화에 대한 그 작용들. 일단은 그 우리 몸에서 연료를 떼어서 이런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화석 연료를 태우면 네. 연기가 나오잖아요.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 매연이 환경을 오염시키듯이 우리 몸에서도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런 활성산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활성산소들은 되게 불안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에너지를 옆에 전달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DNA라든지 뭐 콜라겐이라든지 피부 세포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과하게 운동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활성산소가 막 뿜뿜 나올 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그러면 요것도 저가 조금 궁금한 질문인데 림프. 네. 그러니까 림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피부층에 맞아요.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림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되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하는데 네. 림프를 관리하는 좀 방법이 조금 이제 피부 전문으로서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림프 어떻게 관리하면 조금 더 관리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림프 순환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림프관 다치시면 그 이제 다친 곳 말단으로 해서 네. 림프 부종이 생겨요. 네네. 엄청 붓거든요. 정말 그치.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이러면 림프 자체도 계속해서 과한 압력으로 손상이 되면 붓죠. 네, 이게 유착이 되거나 해서 아예 림프 순환이 오히려 장기간 강한 압력으로 네. 마찰을 한다 하시면 오히려 림프 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네네.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네네. 그 림프도 순환하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 루트에 따라서 말단에서 심장 가까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아니면 평소에 이제 다리가 붓는다 네. 이러면 중력에 도움을 받아 다리를 좀 올리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게 치료로도 쓰이거든요. 네네. 하지 거상에서 누워 계시기 뭐 이런 것도 치료로 쓰이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수기로 마사지를 하거나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크닉들이 나왔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를 다 박살내 놨어요.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막 빨갛게 온몸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자랑하듯이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케어했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그것도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과 아까 말씀해 주신 림프에 대해서도 문제가 분명히 우선 엄청 압박이 센 거고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라스톤을 하거나 어떠한 그러한 스킨케어를 했을 때 정말 살살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살살 해야 되는데 과도한 압력을 가지고 케어를 했을 때 그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안에서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것들을 종종 저희는 아직까지도 보곤 해요. 아직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피부에 대한 개념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부만 보면 이제 문지르는 거는 이제 피부 표피 자체도 엄청난 자극이죠. 막 우리가 피부를 사포로 문지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 세포의 입장, 세포는 엄청 작은 애인데 세포 이렇게 그 글라스톤 그 막대기를 봤을 때 엄청난 애가 다가온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예, 엄청 자극이죠. 그 피부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막 과도하게 미는 것. 만약에 뭐 한다면 뭐 크림을 충분히 바른다든지 최대한 피부가 쓸리지 않도록 마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글라스톤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저도 뭐 실제로 글라스톤을 뭐 하고 나서 전후에 조직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마찰이 가해지게 되면 안쪽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리프팅을 시킨다든지 이런 데 뭐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막 장기간 하는 건 그렇게 저는 좋진 않다. 그러면 그렇게 빨갛게 터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유착을 시키는 거는 피부 측면에서 봤을 땐 절대 좋지 않다. 네, 좋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근막이나 혹은 근육층까지 컨택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렇게 압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저는 어이없게도 봤어요. 근데 뭐 이제 그라스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감각 기관을 건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그럴 거면 그냥 손으로 누르지. 요즘에도 아직도 그 막대기 가지고 근막과 이 근육을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다 터트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게 뭐 이런 의학이나 뭐 이런 기술들도 그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반감기가 다 있죠. 다 변하고 뭐 피부 미용도 그래요. 미용도 유행했던 애들 다 지고 한참 지나고 10년 지나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유행이 다 있어서 뭐 생각은 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표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저 다 이해를 했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왜냐하면 시합 당일날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면 아시잖아요. 코티졸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몸에 수분이 차기 시작해요. 정말로. 진짜 웃기다. 정말로. 헤어 메이크업이 잘 돼야지만 그날 몸이 좋아요. 컨디셔닝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영향이 없지 않아요. 여자분들에게는. 남자분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여자분들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분들한테 엄청 중요해요. 이제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메이크업이 착 달라붙을 때가 있고 네. 이게 메이크업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막 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하게 뜰 때. 네. 그러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네. 이제 무대 메이크업 전날 네. 혹은 당일날 네. 이 피부 컨디션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혹시 팁이 있을까? 그 수분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피부 자체가 네, 수분도 네. 부족하고 뭐 이게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성분들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네네. 하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잘해주는 거. 전날과 당일날. 네, 보습. 그래서 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팩? 생각해요. 네네. 팩도 괜찮은데 나랑 잘 맞는 평소에 썼을 때 트러블 없었던 네네. 그런 팩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팩은 뭐가 좋아요? 저는 다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팩이. 팩 종류요? 그러니까 팩이 네. 그러니까 전 잘 모르니까 네. 팩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선 보습이죠. 보습이에요? 보습. 왜냐면 저희가 치료할 때도 그런 기법을 쓰거든요. 약을 바르고 밀폐요법이라고 해서 그 위에 이제 밀폐 적신 바세린 거즈 같은 걸 붙이거나 하면 흡수가 잘 돼요. 약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유효 성분들을 잘 흡수시키게끔 도와주는 게 밀폐하는 요법인데 사실 그게 팩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팩도 이렇게 쭉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면 더 흡수율이 높아지나요? 그렇죠. 뭐 수분 이게 흡수가 되는 작은 이런 네네. 분자들은 흡수가 잘 되죠. 그러면 팩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건가요? 팩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뭐 매일 1일 1팩 뭐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고 오바예요. 1일 1팩은. 아니 뭐 해서 나는 크게 트러블이 없다. 내 피부가 건강하다 하면 해도 되는데 네.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간혹 뭐 알러지 일어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권장하는 횟수 주당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내가 많이 너무 건조해서 건조형. 네, 그러면 뭐 일주일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해도 번. 괜찮을 것 같고 네. 나는 뭐 네. 지성이고 뭐 굳이 뭐 팩이 필요 없다 하시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근데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무조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네.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피트니스 선수분들은 그럼 일반인들은 좀 다른가요? 일반인들도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해도 되는데 네네. 이게 근데 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내가 피부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네.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습진이 있는 상태다 이러면 네. 매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레이저를 받았다, 네. 뭐 자극을 많이 주는 레이저를 받았는데 거기에 팩하면 안 되죠.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트러블 없는 사람에서는 그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권장한다. 네. 그리고 시합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네. 더더욱 더.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항산화는 네. 필수. 네. 먹고 바르고 네. 되면 병원 가서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수액을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수액 항산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IV를 따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이제 피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성 호르몬을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피부와 네. 여성 호르몬 네.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피부 네. 뭐 프로게스테론과 피부 이 부분은 분명히 뗄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생리 주기가 돌아왔을 때 이게 에스트로겐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그렇죠. 활력도 많아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툭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네. 바로 푸석푸석해지고 수분도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 주기별 피부 변화와 네. 혹은 이제 대회에 금박했어 피크위크야 네. 이번 주 주말 시합이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생리 주기별 피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잘 맞출 수 있겠다. 여성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네. 네, 네. 일단 그 생리 주기 중에 이제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가 좀 호르몬이 좀 다르다고 네. 보면 되는데 네, 네. 배란일 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쫙 올라가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가장 피부가 좋죠. 좋고 뭐 약간 혈색도 있고 네. 피부가 제일 좋은 단계라고 보면 되고 기분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제 그때 딱 좋을 때 네. 그리고 배란하고 생리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쯤 네. 그때가 최악일 때
그때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네네. 여드름도 많이 나고 네. 이 프로게스테론이 혈관 투과성을 좀 높여줘서 붓기도 좀 부을 수도 있고 해서 제일 안 예뻐 보일 때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주기가 사람마다 또 되게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에스트로겐과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 비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똑같은 분비가 되더라도 네. 이 친구의 비율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부에 되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치죠. 네. 우리가 그 폐경되고 나면 네네. 피부가 확 변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해요? 피부가 네. 많이 얇아지고 우리가 네. 원하는 걸로 가나요? 그렇죠. 얇아지고 예. 뭔가 잔주름 많이 생기고 네.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저하돼서. 에스트로겐이 저하되기 때문에 네. 피부에 수분감도 많이 떨어지게 돼. 보유죠. 네. 보유도 떨어지게 되고 네. 거기에 콜라겐이나 우리 멜라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걔네들도 같이 떨어지는가요? 멜라닌은 네. 오히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악화가 된다? 네, 그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미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그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네.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성 호르몬이 그리고 호르몬 치료 받거나 이러신 분들 기미 네. 더 악화되시고 네네. 임신하면 색소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면 잠깐 콜라겐 얘기해서 잠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족발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대체로 우리가 많이 그냥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네. 족발 하면 콜라겐을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먹는 콜라겐도 간혹가다 보조제도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콜라겐이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 껍데기를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이 족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될까? 콜라겐이 근데 이제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되죠. 네네. 크다란 애가 이제 장을 통해 흡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약에 얘가 분해가 잘 돼서 뭐 흡수가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네네. 그게 얼마나 흡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식품 영양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근데 그런 논문들은 있어요. 그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뭐 피부의 수분량이나 뭐 탄력도가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 콜라겐을 대상으로 네. 한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간혹 보이거든요. 그 이제 보조제 같은 거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저분자 네.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어서 이제 여성분들 먹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임상은 있지만 네. 그게 확실하진 크진 않다. 그런 연구가 있기는 해요. 논문이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하다. 네, 제가 실제로 해보고 뭐 이렇게 차이를 측정해보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네. 그게 소화 흡수가 돼서 거의 피부에 절대 도달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피부까지 걔네들이 도달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피를 타고 전신을 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얼마나 피부까지 갈지. 근데 사실 그래서 왜냐면 다 소화돼 버리니까 걔네들이. 되게 논문들이 이게 얼마나 피부에서 콜라겐 수치가 높아졌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탄력도가 높아졌는지 아니 뭐 수분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주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조직 검사를 해서 여기에 콜라겐 함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연구 결과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임상적으로 봤을 때 뭐 주름이 없어졌다. 약간 좀 그런 연구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콜라겐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겐은 막 자외선 차단.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저기서 다 네. 선크림을 바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네.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 반일 많이 하시잖아요. 반일 많이 하고 선크림 안 바르시고 이런 분들은 딱 피부를 보면 진짜 달라요. 엄청 진짜, 얇고 짜글짜글하고 진짜 종이짬처럼. 심지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면 쉽게 어디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엄청 들어요. 그거를 이제
시넬 펄프라고 해서 네. 그 노년성 자반, 그리고 노인성 자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생기고 그런 여자분들이 또 꽤나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 너 왜 이렇게 멍이 많이 들어? 너 왜 이렇게 멍이 많이 들어? 그런 질문을 제가 수업하다가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네. 이제 쇠에 부딪히고 하긴 하지만 네. 쪽 유독 심하게 다리 쪽, 뭐 네. 팔 쪽에 정말 살살 박아도 멍드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콜라겐이나 혹은 이 피부라고 하는 것들 지금 피부의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멍을 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혈액 내에서의 뭐 네. 특정 수치가 뭐 낮았을 때에도 뭐 이 멍이 잘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멍이 든다 네네. 하면 병원 가봐야죠. 혈액 검사 해봐야 돼요. 혈액 검사. 네. 그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가봐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네네.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피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저는 혹시나 혈소판 감소나 뭐 이런 게 있을까봐 검사를 했는데 그거 다 정상이래요. 근데 비타민 D가 결핍이래요. 선크림, 여성분들 좀 드셔야 돼요, 비타민 D를. 선크림 너무 열심히 발라가지고 차단됐구나 그냥. 그래서 주사 맞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하면 네.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나가서 뭐 당연히 햇빛을 쐬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여자분들은 흡수율이랑 효과가 더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먹으려고요. 네. 꾸준히. 너무 많이 바르셨구나. 너무 많이. 저 양산 쓰고 다니거든요.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 열심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아야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선크림을 우리가 바디에 발라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발라도 되죠. 전신에 다 가능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네. 이제 결국에는 피부는 피부잖아요. 네. 그러면 옷을 이렇게 입고 생활을 해도 네. 바디에 우리가 대부분 샤워하거나 그렇게 되면 나오면 바디로션을 바르잖아요. 네. 근데 바디에 선크림을 바르면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굳이 뭐 햇빛을 보는 환경이 아닌데 선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자외선이 너무 많잖아요. 자외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자외선은 많지는 않고 그 뭐 큰 통창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자외선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그냥 그 가시광선 중에 일부도 피부를 좀 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그러면 내가 자외선을 받지 않는데 굳이 바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굳이 바를 필요 없죠. 걔도 트러블 생기는 경우 많아요. 이게 모공을 좀 막지 않나요? 그게 이제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해서 성분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데 무기자차는 입자가 좀 큰 편이라서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고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드름 좀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피트니스 대회 하시는 분들 여드름 잘 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자차가 여드름을 좀 악화시킬 수 있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염 일으키는 경우 많거든요. 알러지 일으키거나 뭐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나랑 맞는 제품을 또 찾아야 돼요. 맞는 제품을 찾아라. 네.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엄청 많죠. 그럼 우선은 그 무기자와 유기자를 다 표기가 되나요? 표기 다 돼 있고 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가면 상담을 해 주시겠죠, 그쪽에.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전 여드름 진짜 많이 났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네. 그때 완전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이제 완전 맞선임이었는데 그분의 누님이 그 화장품을 백화점에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화장품을 이 친구한테 보내준 거야.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지금도 올인원 써요. 네. 아이의 쓰시긴 하시네. 잘하고 계시네. 저는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올인원인데 네. 이 친구가 뭘 바르는데 한 5-6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달라 발랐다가 그냥 다 뒤집어진 거야. 네. 근데 그게 되게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네. 엄청 우리 백화점에서도 고가를 하는 제품이었는데 네. 이제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네.
고가 제품들이 네. 좋은 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 다 좋지는 않고 나랑 잘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 제품들은 그 용기가 비싸죠. 용기가 비싸게 생겼죠. 용기 때문에 네, 용기도 비싸고 이게 판매 루트가 좀 다르고 그리고 사실 유통 유통 루트가 다르고 성분에서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고함량이라 하면 또 나한테 안 맞는 경우엔 트러블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개는 백화점에서 사는 제품들은 발랐을 때 향이 막 나요. 향나고 기분 좋다 뭐 이런 향이 나는데 사실 피부에는 이제 알러지 있거나 트러블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 향료가 알러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화장품보다는 그냥 드럭스토어 제품을 더 쓰는 것 같고 거기서 향 많이 안 나는 거. 네. 그게 더 가성비가 좋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쓰는 거는 이제 찾아서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고르는 좀 꿀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꿀팁. 꿀팁. 화장품 고르는 꿀팁.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꿀팁 이런 거가 좀 있을까요? 근데 너무 내 목적에 따라 일단 다를 것 같고요.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뭐 주름을 개선할 것인지, 항산화에 좀 초점을 줄 것인지, 색소에 초점을 줄 것인지, 보습에 초점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골라야 될 성분들이 달라지니까 일단 내가 딱 타겟하는 뭔가가 무엇인지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분들, 뭐 재생의 대표적인 성분, 뭐 미백의 대표적인 성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부를 좀 하고 공부는 해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와 맞는 제품을 좀 고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워낙 근데 피부과랑 그 화장품 업계랑은 좀 초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피부과에서는 최대한 자극을 안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피부과에서는 자극을 안 주는 거 자극이 안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화장품 업계는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중요한 문구를 넣기 위해 그런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도 정말 진짜 쥐꼬리만큼 들어갔는데 얘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뒤에 전성분표를 보면 앞에서부터 많이 들어간 순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앞에가 제일 많이 들어간 성분, 뒤로 가면 갈수록 없는 성분인데 근데 그게 진짜 없는 성분들은 진짜 여기 안에 진짜 콸만큼 진짜 그래서 사실 의미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런 성분표도 음식 볼 때만 성분표를 보는 게 아니고 화장품 볼 때도 그런 성분표도 봐야겠네요. 네, 봐야 되고 마케팅보다는 내가 이제 마케팅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홍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판매를 위해 마케팅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가르는 눈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기랑 조금 이어서 그러면 약간 진실 혹은 거짓 처럼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는 사실일 거야, 피부에 좋을 거야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거를 물어보셨었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뭐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면 그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보셨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거죠. 족발 먹으면 피부 좋아져. 뭐 아니면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 좋아진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 아까 얘기했던 거 콜라겐은 그냥 다 소화돼 버려서 그게 피부까지 도달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돼지 껍데기 먹으면서 이걸 콜라겐 먹어야 콜라겐 피부 좋아져 하면서 그렇게 장난식으로 먹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혹은 다른 게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을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1일 1팩 하면 무조건 좋아 라고 하는데 또 그것만은 또 정답이 아니잖아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에서도 더 많으니까.
잠깐만요.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해보게 생각. 아니 기억이 없으면 없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 선수들이 믿지만 꼭 선수들가 아니어도 돼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없어. 생각이 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아까 족발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족발 먹으면 피부 좋아져. 이거 콜라겐이야. 하지만 뭐 영양학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얘네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를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아까 그런 이제 저분자 펩타이드 같은 경우가 될까? 라는 거는 이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러한 저분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임상은 있긴 있다. 하지만 뭐 많진 않다. 있기는 해요. 많이 있기는 해요. 조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약간 이렇게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느꼈을 때 좋아졌다. 측정 이렇게 했을 때 좋아졌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거의 이제 막바지 다 됐는데 할 수 있는 거 내가 질문 다 하려고.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다 이제 탈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좀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되게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아마 제가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시아 사람과 중동 사람 그리고 유럽인 그러니까 인종이죠. 흑인, 백인 별로 저는 스킨 상태가 다 좀 다르다. 그 안에서도 다르겠지만 굵직굵직하게 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혹은 아시아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서 되게 이 스킨이 두텁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러한 논문이나 데이터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인종별로 피부가 달라라고 하는 데이터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연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보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인종별로 과연 그럼 왜 다를까? 피부의 수분 상태나 피부 표피 진피의 층이 당연히 DNA 유전적인 요인이 당연히 크지만 결국에는 그 유전적인 요인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와 환경을 따라서 흘러져 내려온 거잖아. 지금 세대까지. 그러면 분명히 아시아인들은 확실하게 두터워. 근데 특히 뭐 중동이나 유럽은 확실하게 엄청 얇잖아요. 피부층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중동 스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중동 애들은 정말 모든 몸이 다 손등, 발등 같은 얇은 투명한 것들을 갖고 얇아요? 있어요. 엄청 얇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아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다이어트를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정말 표피진피가 얇다. 그 친구들은. 그러면 그러한 이유에 과연 환경적인 요인과 당연히 음식 섭취, 뭐 나트륨과 전해질 섭취 뭐 이런 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이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이게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경에 더 익숙하고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들이 조금 더 많이 발현이 될 거고 근데 사실 뭐 진피의 두께가 왜 이런 차이를 보일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차이는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기후적인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시합 전날이야. 그래서 피하의 수분을 좀 빼고 싶어.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식 사우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수분 빼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습식 사우나가 좋을 거예요. 왜? 외부 환경이 수분감이 많으면 우리 몸은 놓아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가 습해서 네. 습하면 네. 우리 몸에서 수분 보유하려고 하는 습성을 더 조금은 놓을 거 아니. 외부가 습하면. 저는 생각이 반대긴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피부 근데 건조의 입장에서 피부 이제 피부 습도에 맞춰서 주변 환경 습도가 낮아지면 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이 거기로 날아가죠. 왜 다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주변 습도가 네. 이게 습하면 내 피부도 같이 촉촉해지는 거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네. 여기 주변이 마르면 내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거고. 날아가는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의 스킨의 사우나로 네.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는 네. 선생님께서는 건식 습식이 있어. 만약에 네. 반신욕 플러스 반신욕까지. 네. 그러면 건식 습식 반신욕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좋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근데 어느 층의 수분을 날리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표피, 진피. 둘 다요? 둘 다. 일단은 뭐 표피만 보면 무조건 건식이. 표피는 무조건 건식. 네. 왜냐면 날아가니까. 근데 진피는 수분이 빠지는 게 밖이 마른다고 해서 진피가 마를까? 그것 뭐 그런 요소 말고도 다른 것도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옛날 선배님들이나 네. 혹은 간혹가다 요즘에도 네. 이렇게 수분 빼시는 분들 보면 네. 약간 정말 오랜 시간 빼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네. 처음에 물에 들어가서 빼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 싸가지고 있다가 또 들어가서 있다가 정말 7, 8kg를 하루에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건강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격투기 선수는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체급을 맞춰야 되는 보디빌더 선수들도.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네. 조금 더 피부에서 수분을 좀 수월하게 뺄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나는 궁금한 거야. 제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댓글로 써놓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은 결국에 적응의 동물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외부가 조금 습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네. 우리 몸도 굳이 내가 외부가 습하니까 내 피하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수분을 더 잘 놓아주는. 네. 근데 반대로 너무 건조하다 보면 네. 우리 몸도 항상성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피부도 마찬가지로 네. 외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네. 이 수분을 오히려 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습성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절대 사실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지 않을까? 그거는 장단기의 효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와 말하면 단기.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옆에 수분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건데 계속해서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 뭔가 수분을 보유하려는 그치, 능력이 적응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장단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맞을까? 이게 틀릴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아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싶었고 물어보고 싶었고 궁금했어요. 네. 그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시술들도 되게 왜냐하면 저는 듣기만 하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네. 듣기만 하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네. 여자분들이 그런 시술 많이 하잖아요. 네. 피부과 시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만큼은 꼭 해라. 2가지 시술 중에 네. 피부과 전문으로서 네. 여성분들이라면 네. 이거만큼은 꼭 해라. 2개. 2개? 2개만 꼽아주세요. 이거만큼은? 저는 첫 번째는 보톡스. 보톡스? 네. 왜? 보톡스. 왜? 잠깐 난 보톡스 별로 비찬론자인데. 왜 어디에 하는 보톡스? 왜냐하면 보톡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죠. 보톡스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가 네. 이건 되게 알아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의견이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면 그래요? 네,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보톡스다. 보톡스 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보톡스. 네. 오래 맞으면 뭐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나는 보톡스. 그러면 보톡스를 맞게 되면 네.
근육에 주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 주사인데 그렇게 되면 그 근육을 죽여버리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 피부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이 네. 활성화가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표정이나 네. 어떠한 눈을 움직일 때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측두근, 네. 뭐 이 등등등. 왜냐하면 이 뇌와 제일 가깝게 있는 네. 이 근육들이 네. 비활성화된다는 건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 뇌와 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한 요즘에 이런 뉴로 사이언스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신호들이 결국에 내 손과 발 혹은 몸통을 움직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냥 피부만 봤을 때는 네. 제일 좋다. 저는 제가 주기적으로 맞고 있고 그래요? 맞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요즘 완전 이제 빡세게 맞다가 요즘은 이제 좀 표정이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조금 풀려도 조금 지켜보다가 조금 이제 좀 맞을 때 됐나 하면 한 번씩 맞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선 보톡스 제일 가성비가 좋다. 네. 어떤 거에 있어서 주름이나 특히 저는 미간 인상 쓸 때가 있으니까 미간 주름은 맞으시는 거 추천.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도 맞으시면 도움이 되죠. 눈가에? 네, 웃을 때 눈가 주름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뭐 중년만 아니라면 턱 보톡스도 도움은 되고, 네, 턱도 도움은 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거 말고 다른 시술 보톡스 말고 탑2. 저는 너무 근데 고주파 시술? 고주파? 당극성 고주파 시술. 당극성. 근데 제가 제품명을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래야 더 잘 알지. 아니, 워낙 근데 다양한데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건데 뭐. 근데 서마지 같은 거. 서마지나 서마지 뭐 올리지오, 세르프 등등등 뭐 텐서마 거의 다 네, 고주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편 빠져있지 않게. 서마지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서마지가 제일 좋다는 거네. 그거는 뭐 근데 뭐 선생님마다 생각이 좀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이 좋은 이유? 저는 사실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나의 이 생성이 저하된 콜라겐을 채찍질해서 열심히 만들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구나 이 친구는. 점점 좋아지기보단 점진적으로 노화가 오게끔 해준다. 네. 노화를? 네, 노화를 늦춰준 슬로우 에이징. 콜라겐으로만 봤을 때는 네. 점진적으로 얘네들이 콜라겐을 이제 생성하게끔 하는 거니까 콜라겐만 봤을 때는 서마지를 맞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생성이 많아진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탑2는 첫 번째는 가성비로 따졌을 땐 보톡스고 두 번째는 서마지다. 서마지. 그리고 나머지 시술들은 사실 작용이 있지만 다 부작용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좀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럼 빨리 그거 몇 개만 말해. 그거는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쁜 얘기잖아. 안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탑2.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진짜요?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금방 가요. 재밌네. 또 불러줘요. 그래서 아직 제가 궁금한 거 질문도 제가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질문을 다 하진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운동하는 요즘에 또 러닝도 많이 붐이 됐고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운동하는 여성분들에게 피부과 의사로서 하고 싶은 한마디 딱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의사로서 하고 싶은 한마디? 아니요, 피부과 의사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지수로서 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한마디는 조금 저는 약간 요즘 운동이라는 게 약간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폐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극단의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극단의 운동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운동 안녕.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옛날에는 왜냐면 10년 전이니까 그냥 막 죽였지. 굶기고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됐고 그래요? 저도 10년 동안 지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달라요. 지금. 그래요?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 그때는 왜냐하면 레그프레스 시작이 그냥 100개 밀어버렸으니까.
미안해요. 그때는 다시 사과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너무 과하게 하다가 운동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몸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때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재밌게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건강함을 위해서 운동을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다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피부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주세요. 피부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하는 여성분들. 운동하는 여성분들 선크림을 바릅시다. 선크림 오케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구나. 선크림. 오케이. 선크림. 아니면 모자라도. 톳이라도. 팔톳이라도. 너무 아줌. 아니 저 그렇게 하고 해요. 아 그래요? 저 팔토시하고 그 테무에서 이렇게 이게 앞에 가리고 목까지 가리는 모자 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걸어요. 그렇게 그게 더 좋긴 해요. 근데 그 대신 비타민 D를 섭취를 해라. 그렇게 하면 또 네. 사진을 못 찍잖아요. 사진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건강의 찬론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주셔서 아마도 이거를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뭐 재밌게도 보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질문을 이제 답을 얻지 못했던 거는 제가 좀 집요하게 여쭤봐서 나중에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혹은 따로 제가 이제 댓글로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 10년 만에 뵀는데 네. 앞으로도 네. 시간이 되신다면 네. 종종 또 참여해 주시고 네. 나중에 꼭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의들 같이 조금 모여서 영양 혹은 예를 들어서 뭐 피부 뭐 생리학 이렇게 모여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 또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꼭 한번 출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만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